네, 오늘 분위기가 안 좋죠.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가 유독 안 좋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6,00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공행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대만 각권 지수, 중국 쪽도 꽤 안정적인데 우리는 장중 낙폭 키웁니다. 1,321원까지 원달러 환율 올라간 가운데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지 월요일 전략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김 대표님, CPI 예상치 상회하면서 지난주에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금요일장에 일부 반영을 했죠. 그리고 안정권으로 출발했던 오늘장인데 코스닥이 먼저 급격하게 빠졌고요. 지수도 결국은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 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래쪽으로 계속 방향이 잡혀가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우리만 유독 약한 이유 어디서 찾고 계세요? 일단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 압박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피로감들을 이제 국가 안에서 얼마 정도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들이 지금 연일 계속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사실 증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대선 기간이 겹쳐져 있다. 그러면 통상 연에 12에서 13%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불확실성이 큰, 특히나 이제 진영적 위험이 큰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앞으로의 어떤 환율적인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의 기대감의 상승에 편승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기관은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매도 물량들이 내오냐, 아마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말씀까지로 좀 해자가 되고 있는 CPI 예상치 발표에 대한 실망감들도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치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잡아보다 보니까 과연 이 예상이 오랫동안 누적됐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엊그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친미 서양의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연안 외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 안보적 위협이 얼마나 큰가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2024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글로벌 경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10개, 탑 10을 뽑으라고 했을 때 실제로 북한이라든가 러시아와 같은 공산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얼마나 할 건지가 약 6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1위가 어딘가 봤더니 2위가 중동위기, 1위가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자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 중심의 거래를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홍해 지역 관련해서 또 이슈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운임료라든가 요소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우리가 이제 이 운임료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폭등하진 않겠냐라고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병목 현상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선박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은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전쟁 장기화돼서 특히 중동 지역 전쟁이 커지게 되면은 에너지 위협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제 연초부터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이 다시 한번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실제로 이제 국제 에너지 협회에서도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은 팬데믹 이전 5년 동안에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생산했던 양이 약 4천만 배럴인데 지금은 그보다도 못 미치는 약 3,60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유가 부분들을 지금 사우디를 비롯해서 각국들이 올려놓은 입장이라면은 점유율 싸움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날카롭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우디 경주유 가격을 27개월 만에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증시의 방향성을 볼 때는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는 충분히 돌아가는 한 해의 획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기관은 계속 팔고, 이런 움직임 속에 우리가 유독 약한 건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 점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관련의 움직임 쪽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오늘 반도체 앞서서 수연 앵커와 함께 622조 메가 클러스터 구축, 정부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살아나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온디바이스 AI, CXL,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이죠. 단기간 조정받고 오늘 좀 올라가며 시장 대비 선방인데요.
단기 조정 다 끝난 건가요? 일단 MS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네. MS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기반을 탈피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올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2023년이 우리가 이제 AI의 이제 태동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해였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집중했었다라면 이제는 그 AI를 이용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여전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뭐 우리나라 국면이긴 합니다만 네. MS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것은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이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수연 앵커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대략 한 600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네. 2045년이잖아요. 삼성전자가 한 해 투자하는 게 6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더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600조라고 하면 와 놀라운 거지만 삼성전자가 한 해 60조 정도씩 투자하면 이걸 단순하게 더하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 대신 정부가 이것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부가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삼성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이제 갤럭시 휴대폰에 이제 정착이 되고 다양한 트리거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올해 우리가 관심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팹리스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앞서 브리핑에서 들었단 말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숫자 자체에 너무 환호하지 말고 이쪽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 국면에서 트렌드를 잘 쫓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CXL 관련해서 네오셈, 제주반도체 다시 일어나고요. 또 이 디자인하우스 쪽도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 주에 삼성의 AI폰이 한 번 더 모멘텀을 좀 불태워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그만큼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네.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거의 모든 종목이 우리가 2023년에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반도체 중에서도 처음에는 후공정에 올라다가 전공정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온디바이스가 채택이 되다 보니까 이쪽과 그다음에 CXL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 상승하는 거죠. 제주 반도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이시카현 지진과 관련된 전력 반도체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도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도시바 전력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네. 반도체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가 온디바이스와 CXL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 핵심은 서서히 온기가 다른 데로도 전파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 딛고 저희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일정 종목들 안에서는 또 수혜 분위기가 테마성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도 추가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후티 반군 관련해서 미국, 영국 쪽에서 지난주에 이제 공습이 시작이 됐고요. 이쪽에서 날아온 미사일 다시 미군에서 격추시켰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분위기 굉장히 험악하게 진행이 됩니다. 걱정되는 건 이 인플레 공포로 다시 이어지는 그런 중동 불안의 악순환의 고리, 이 심각한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 종목으로 갈게요. 사실 중동 지역에 분쟁이 있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강대국들의 이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종교의 어떤 뭐 시아파니, 수니파니 이런 어떤 종교적 차별에 따라서 국가들이 또 분산된 이후에는 각계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유전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갖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념 대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유대계가 있는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하마스 무장 세력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구와 이 입장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중동이 전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유대계와 반유대계 계파로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아랍인들의 단결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게 네. 최근의 어떤 문제다라고 얘기 드릴 수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전쟁에 대한 장기화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날 겁니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거 전쟁 장기화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화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실제로 여파는 저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인플레 영향들을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그럼 이번에 홍해 해역 지역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과거 2021년 3월에 일본의 이제 쇼헤이 기선에서 만들었던 그 에버 기브노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다가 약 6일 정도 이게 통로를 막고 있다 보니까 네. 운임료가 굉장히 단기간에 폭등을 했었죠. 근데 이후에도 해운주라든가 물류 그리고 이런 보관센터 관련된 업종들은 전부 다 주가들이 21년 3월 이후부터도 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2020년 3월에는 오히려 팬데믹이 선언되다 보니까 모든 각국에서의 경제 지표 그리고 주가 지표들이 다 악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전년 대비라는 그 단기간 수치적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이런 해운주들이 오늘 좀 이렇게 상승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인플레 영향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 단기적인 이슈에서 주가는 좀 괴리가 지금 발생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실제 수에즈 운하를 활용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시점은 저는 오히려 선박주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선박 수주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운임료가 단기간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당장 끌어서 낸다는 겁니다. 그 보험료라든가 보관료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운사가 입장이 운임료가 마냥 올라갔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4년 그리고 이후에는 첫 미국의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임기의 첫 해를 맞이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취항이라든가 실제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선박들의 운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임료가 높아진다. 이 부분은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영향을 자극받지 말자. 오히려 인플레이션 면을 정말로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PMI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0월 기준으로 50%를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네.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속세가 얼마나 더 급격하게 가파라지는지를 보시는 게 더 관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조선 쪽이요. 오늘 안 그래도 장중에 고점을 높여가면서 선박 엔진 HSD 엔진이 지금 2시 40분경에 고점 터치 이어지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장중 고점, 기자재까지 다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 블룸버그 통해서 카타르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 공습이 이어지며 홍해 통한 LNG 운송이 중단됐다라는 보도도 전해졌거든요. 이 여파로 보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혜가 좀 있을 거라고 봤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이 짧게만 실제로 들려줘. 팬데믹 당시에 헤시라스호가 이제 실제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자마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수주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장기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컨테이너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냐. 최근에 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 뭐 이제 최신형 구축함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장기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실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조선 포함해서 해운, 물류, 특히 오늘은 물류가 조금 더 힘을 받아가는 모습 이어졌고요. 해운 쪽으로도 여전히 흥하해운의 시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우리가 예단하기도 워낙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 쏟아지는 속보만 보더라도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는데 이쪽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이 뉴스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바로 챙기는 전략이 유효한 건지 어떻게 볼까요? 예,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챙기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이제 세계를 흔들 정도의 뉴스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들리는 뉴스는 똑같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후티 반군도 똑같이 들리지만 그 체급이 안 맞는 거죠. 정말 미국이 맘을 먹으면 이 후티 반군을 못 막겠습니까? 헬기 한 대로 배 세 척을 없애버리는 그럴 경우인데 그만큼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을 쓰기에는 조금 너무 작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늘어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죠. 하지만 세계 경제를 흔들 정도의 저는 뉴스가 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스팟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
것들이 네. 움직인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또 변동성이 이제 시작된 주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챙기는 전략들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추격 매수를 한다? 이것은 좀 어렵죠.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선업종이 수혜를 본다? 이거는 좀 너무 앞선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이 LNG 우리가 뭐죠?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를 이제 중지 선언을 했다라는 뉴스들, 이런 뉴스들이 더 중요해요. 컨테이너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하나오션은 100억씩 적자를 보다가 이제는 중국에 넘겨주고 이것을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뉴스지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선업종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적으로는 큰 수혜가 없을 거다로 정리가 되네요. 에너지 쪽도 여전히 좀 급등세에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12,500원의 고점 터치가 이어지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내일까지 연속성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좀 챙기는 전략 유효하다 하셨는데 지금 시장만 놓고 본다면 위험 자산인 주식은 빠지고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뭔가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전략을 좀 총괄적으로 조언을 주시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네. 세계 경제를 흔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해 더 많이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의 해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해일 때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향해서 약자들의 어떤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이 이제 들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보게 된다라면 대만이 이제 민진당의 이제 총통이 됐기 때문에 3년 연속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도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신경 쓰기보다는 관련주들을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움직이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잘못 쫓아갔다가는 여전히 잘못된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봐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우리가 상당히 지금 저희 MTN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럴 때는 채권, 이럴 때는 부동산, 이럴 때는 금, 이럴 때는 주식, 이거 옮겨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조금 현금을 유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금을 사기보다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종목들이 보일 때마다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가는 종목들은 빠르게 급브레이크 걸리죠. 그 대신 묵직하게 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올라간다. 차라리 저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심이 있다라면 오히려 대형 방산업체들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빅텍 같은 너무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네. 올해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매출이 잡히는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충분히 매수 관점의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타픽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수주 확대로 접근해보자.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제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디로 해지를 할까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대형 방산주로 답 주셨거든요. 그리고 현금 2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